안녕하세요. 자, 2018년 제16회 기출해석 특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1교시 사회복지 기초에서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론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25문제 중에서 5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20문제 가까이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조사론 공부할 때 주로 많이들 어려워하니까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이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넓혀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평균 우리가 영역별로 15점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행사 조사론 15점, 15점. 모두가 이제 15점이면 이제 120점이 되거든요. 근데 1교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겨버리면 조사론은 10문제만 맞아도 본전치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10문제만 맞으려고 하면 안 되고, 조사론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 한 5문제 빼놓고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B형인데요. 문제 형별에서 비책형인데 26번에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신개념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26번 보자마자 이거 뭐야? 기존의 기출문제 논점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나오니까 어렵죠. 그죠? 이럴 때는 빨리 그냥 문제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접하면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는 알아야죠. 제가 해설에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 비판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억압받는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비판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을 권한부여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은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신뢰한다. 이게 틀렸어요. 즉,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신뢰하거든요. 자,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은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관해 깊이 있게 탐구한다. 여기서 다른 것들, 이 비판사회과학적 패러다임, 그 다음에 후기 실증주의적 패러다임, 이게 나오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것도 해석주의와 실증주의는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즉, 실증주의가 양적 연구, 해석주의가 질적 연구. 그죠? 이거 나왔던 거죠? 해석주의, 실증주의는.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26번을 좀 어려웠다고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한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자, 27번.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 지역 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파악할 때, 맞죠? 학술 논문의 실천 방법을 효과성을 비교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 평가조사라고 하죠, 이걸. 자, 근데 우리가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을 왜 개발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3번이 답인 것은 너무 쉬웠어요. 자, 그다음에 변수와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사는. 그죠? 이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가설을 설정하게 되죠? 그죠? 이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죠? if A then B. 그 다음에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비교급의 형식으로도 가능하죠.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다. 이건 우리가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 개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로 이루어져 있죠. 상수는 값이 1개인 거, 변수는 값이 2 이상인 거. 예를 들어서 상수, 남자, 여자, 그것은 상수입니다.
근데 성별, 그럼 변수죠.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로 나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요, 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변수하고 상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는 뭐예요? 개념이죠. 그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죠. 상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디귿은 틀렸고요. 니을에 영가설 나와 있죠? 이거 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죠. 않는다. 왜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죠? 이게 이제 가설은 영구가설하고 그 다음에 영가설로 나뉘죠. 영구가설은 영구 문제로부터 온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미칠 것이다, 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영구가설에 대한 반대가설이 바로 영가설이죠. 그러니까 영가설의 반대는 영구가설, 영구가설에 대한 반대는 영가설. 그러니까 반대니까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인 설계가 나왔는데요. 이 요인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의 유형 중에 하나죠. 요인 설계가 문제가 이게 이전에 나왔던 개념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깊게 나왔어요. 따라서 이것도 뭐 어렵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지만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요인 설계는 이미 나왔던 거예요. 독립변수가 둘 이상일 때, 그죠? 둘 이상의 프로그램일 때. 자, 그런데 이게 좀 깊게 나왔을 뿐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요인 설계를 활용하기가 쉽다라고 하면 이건 틀리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지금 나왔으니까 얘들을 이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 요인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는 알아야죠. 이게 한 줄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기출문제는 결국 나왔던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선지를 외우라는 선지. 이거 하나하나. 맞는 문장은 왜 맞는지, 틀린 문장은 왜 틀린지 봐가면서 제고 보충 설명, 틀린 문장은 오답풀이를, 그 다음에 맞는 문장은 보충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뭐 어떡해요? 맞는 문장 맞는 문장대로 외워버려야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는. 자, 이것도 만약에 어렵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 이 과학혁명. 이것은 우리 시험에 과학 철학에서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 이 과학혁명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쉬웠죠. 과학은 지식이 누적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진보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인 것은 바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 나머지는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31번. 사회복지 조사의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연구 문제. 모든 연구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하죠. 의문문의 형태로 시작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연구 문제.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형성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꼭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변수 간의 관계로,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이 관계로 꼭 관계로 설정할 필요 없이 탐색적 조사에서는, 우리 탐색적 조사에서는 A는 어떨까? 이 탐색적 조사가 뭐예요? 조사의 유형 중에 탐색적 조사,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가 있죠.
탐색적 조사는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이제 형성하려고 할 때 하는 조사라고 했어요. 그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연구는 어떨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음도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다 맞고요.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표지보차, 표준오차가 나왔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었고요. 특히 이제 표준오차도 이것도 이미 시험에서 거론됐던 개념입니다. 자, 이 표지보차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죠.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하면, 여기로 와서 설명하면, 자, 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전수조사한 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통계치는 모집단의 값인 모수가 되는 겁니다. 모수.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모수라고도 하고요. 모치수라고도 하고요. 모수치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모집단의 값이 바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만 뽑아내요. 그게 바로 표본이죠. 이걸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표본 추출을 표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집해가지고, 표본을 표집해가지고 표본만 조사하게 되면 그것을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얻어진 통계 분석값, 그것을 검정 통계값, 즉 통계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자, 표본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수를 몰라요. 모르지만 이 통계치를 가지고 아마도 모수치가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전수조사에서는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통계값 자체가 모수치이기 때문에 통계치와 모수치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통계값이 모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수와 통계치, 이게 같지 않거든요. 이 차이, 모수와 통계치의 차이, 이것을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집 오차는 표본 조사에서만 발생이 되는 것이죠. 전수조사에서는 표집 오차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표집 오차는 그렇고 비표집 오차. 비표집 오차는 전수조사에서도 발생되고 표본조사에서도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좀 다시 와가지고 표집 오차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가 맞아요. 그 표준 오차는요,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이것도 맞습니다. 이 개념, 표준 오차의 개념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표집 오차가 커진다는 것은요, 표준 오차도 커진다는 거예요. 같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표집 오차와 표준 오차를. 자, 근데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질적인 집단보다는 동질적인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 이건 지금 모집단의 동질성과 표본 오차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잠깐 여기 와서 설명해 보면 모집단의 동질성입니다. 이 모집단의 동질성.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이렇게 추출할 때요, 어디서 표본을 추출하든 뽑혀진 표본은 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모집단의 동질성이 있게 되면 뽑혀진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자, 그러면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지면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가지고 조사해서 얻어진 통계치는 모집단의 모수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집 오차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질적인 모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일 때, 동질성이 있을 때 표본 오차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5번도 보게 되면은요. 5번에 보면은 이제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 오차가 감소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보면 결국 이제 표본의 크기인데 여기서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이 작을 때와 표본이 점점 커져요. 표본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 표본은 모집단의 크기와 가까워지겠죠, 점점. 그죠?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요, 이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표본의 수가 모집단의 수하고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여기서 얻어진 표집 값이 통계치는 모수치하고 비슷해지게 됩니다. 즉 표집 오차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제 문제로 와가지고 그래서 5번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요 그 표본들은 모집단의 수와 가까워지게 되니까 대표성은 증가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표집 오차가 감소되는 겁니다. 이거 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준 오차가 클수록 표준 오차가 커진다는 것은요 오차 범위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값이 유의미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표집 오차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척도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너무 쉽죠. 그죠? 연령 뭐예요? 비율 척도죠. 따라서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비율 척도는 비율 변수는 사칙 현상이 모두 가능하죠.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그죠? 등간 변수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 가감만 가능하고 근데 비율 변수는 비율 척도는 사칙 현상이 모두 가능해요. 따라서 1번이 맞죠. 옳은 것은. 근데 보면은 표준화된 우리 지능 검사는 지능은 이제 등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소득을 비율 척도로 질문하면 다른 척도 수준으로 질문할 때보다 즉 비율 척도가 높은 수준의 척도거든요. 근데 높은 수준의 척도인데 다른 척도 수준으로 질문한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척도로 질문한다는 것인데 낮은 수준의 척도로 질문할 때보다 응답률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져요. 낮은 수준의 척도로 물어볼 때 오히려 응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응답하기 편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아니라 임의 0점이죠. 자, 그다음에 서열 척도는 비율 척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서열 척도가 낮은 수준의 척도죠. 낮은 수준의 척도는 높은 수준의 척도로 변환이 불가능하죠. 높은 수준의 척도를 낮은 수준의 척도로 변환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인 겁니다. 우리가 명목 수준의 척도,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여기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척도고요. 내려올수록 낮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근데 이 척도, 변수의 변환과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척도를 높은 수준의 척도는 불가능해요. 높은 수준은 낮은 척도로는 가능하고. 알았죠? 요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 연구윤리 또 나왔죠. 이거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잘 나오는 거죠. 이거.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의와 자발적 참여. 자,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해야 하죠. 익명성과 비밀성, 비밀 보장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개념.
자,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보다 연구윤리가 더 우선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용 없이 막 사용하면 이거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자, 측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죠? 구체화 원칙에서 우리 상호 베타성의 원칙이나 포괄성의 원칙. 자, 개념의 경험화 과정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 간에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 구분이 분명한다. 이거 상호 베타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신뢰도가 높은 수준,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내적 일관성. 우리가 내적 일관성 분석법, 반분법이나 그런 거 알파. 그죠? 그럴 때 일관성이 있을 때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자, 측정은 개념의 현상적 구조와 이 개념과 그 다음에 경험적 측정 값이 일치될수록 정확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5번 개념화, 즉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서 구체화 정도가 높은 것은 누구예요? 조작적 정의가 구체화 정도가 높죠. 그죠? 먼저 우리가 이 개념적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명목적 정의, 그죠? 명목적 정의와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였죠? 조작적 정의. 이게 이제 이 구체화 방법인데 명목적 정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죠? 조작적 정의가 더 구체화된 것이죠. 추상적인 개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순서는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죠. 그죠? 이게 측정 가능한 수준까지 가게 되죠. 여기 명목적 정의는 아직 측정 가능 수준은 아니죠. 자, 이것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출론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 기출론점이. 최근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변수의 측정 종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너무 쉽죠. 그죠? 이건 나오는 것인데 근무지역의 동, 명목 측정이죠. 시간,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A, B, C, D. 등급 점수니까, 평가 등급 점수니까 서열입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자, 측정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자,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딱 보니까 구성체 타당도죠? 구성 타당도. 그죠? 그러니까 타당도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는 측정의 오류인데요. 편향을 보이는 것이 뭐죠? 체계적 오류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되면 타당도가 저해되죠. 이거 무작위 오류는 이걸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죠.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데 비체계적 오류가 발생되면 신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체계적 오류가 발생되면 타당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타당도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을과 비읍이고요. 이분절법은 반분법을 얘기합니다.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 하나죠. 얘는 이제 신뢰도니까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타당도니까 기억, 니을, 비읍입니다. 3번.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되는 시계,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되고 있으니까 값이 일관적으로 나오죠.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타당도는 낮죠, 여기서.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근데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신뢰도는 있지만 타당도가 높지는 않죠. 근데 여기는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죠.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있지만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죠. 이 그림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고, 자,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을 때 일관적이게 나오면 일관성, 그건 신뢰도의 문제죠. 자, 동일한 변수를 측정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수. 자, 이 문항수와의 관계는요. 문항수가 높아져야지 타당도가 높아져요. 자, 제가 우리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질문을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5가지 할 때와 질문을 20가지 할 때 어떤 게 제가 선생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5가지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그것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물어볼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더 알 수 있겠죠. 질문이 많아지게 되면 정확도는 높아지게 돼요. 근데 질문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질문이 있으면 응답하는 사람의 성실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응답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적정하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문항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항수와 신뢰도 타당도와의 관계인데 문항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대신에 신뢰도는 떨어지게 돼요. 적정하면 모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동일 변수,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수를 줄인다고 하면 타당도는 떨어지게 된다. 높아지는 게 아니야. 자,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복수양식법. 복수양식법은 뭐예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타당도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반분법, 하나는 복수양식법. 그 다음에 반분법의 연장이 크롬바 알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가지 말고 또 하나가 조사자간의 신뢰도. 이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죠? 근데 기준 타당도가 4가지가 있죠?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 집단비교법, 기준문항의 타당도. 그죠? 그 다음에 구성체 타당도는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그 다음에 요인 분석. 이거 뼈대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어렵지 않았고요. 1번이 답입니다. 자, 근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해달라는 거. 자, 이게 신개념 출제예요. 신개념 출제. 따라서 이 문제는 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이론에 대해서 질적 연구 중에서 근거이론을 좀 더 깊게 물어봐 버렸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100점 방지용으로 이런 문제를 똥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든 이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이제 가끔 하나씩 내거든요. 이렇게 삐껴내서 조금 더 범위를 조금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근거이론의 코딩에는 3가지가 있어요. 선택 코딩, 추 코딩, 개방 코딩. 순서는 개방 코딩 먼저, 그 다음에 추 코딩, 그 다음에 선택 코딩. 마지막 단계는 선택 코딩입니다. 제가 이것도 해설에 상세하게 넣어놨어요. 예. 이렇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삐껴나오면 삐껴나온 논점들을 반영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아주 상세하게 넣어놔요. 기출 해설집에. 뭐 책에도 이제 반영을 하고. 근데 이제 저자불명의 책들은 삐껴나오면 삐껴나온 논점을 추가를 못 시키게 돼요. 자,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설문지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맞춰야죠. 그죠? 개방형 질문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설문지 앞부분에 이렇게 생각해서 써야 할 것들은 가급적 매몰 비용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즉, 앞에서는 응답하기 편한 거, 쉬운 거, 간단한 질문을 먼저 물어보고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자, 수반형 질문이 많아지게 되면 이건 피곤해져요. 응답자가 응답할 때. 따라서 응답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수반형 질문, 딸린 질문을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명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중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중 질문은 좋지 않죠. 자,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작성되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지적 수준이 낮은 응답 대상이라고 한다면 용어를 사용할 때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줘야 돼요. 자,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입되는 문제의 짝. 뭐 이건 뭐 그냥이잖아요. 이거 뭐 잘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의 짝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배치한다고 막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분리 배치죠. 떨어져서. 그죠? 떨어지게 배치해야 돼요. 5번이 맞죠. 그럼 너무 쉬웠죠. 그죠? 자, 대인 면접에 비해서 우편 설문이 갖는 장점은, 자, 대인 면접과 그 다음에 질문지법에서의 우편 설문,
자, 우편 설문이 갖게 되는 것은 장점은 자,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증대되는 것은 대인 면접이죠. 유연적 질문. 그죠? 그래서 대인 면접에서는 이제 프로빙이 가능하잖아요. 프로빙. 자, 프로빙. 꼬치꼬치 케어 묻다라는 뜻이죠. 케어 묻기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일 표집 조건 시 비용이 절감된다. 우편 설문이 갖는 이게 대인 면접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 비용 절감이 바로 2번이 답이죠. 높은 응답률, 우편 설문은 낮은 응답률이죠. 오히려 이제 대인 면접이 요거 지금 프로빙도 대인 면접이에요. 자, 응답 환경 통제가 용이한 것도 대인 면접이죠. 따라 우편 설문이 아니라 심층 규명도 바로 이 심층 규명이 프로빙이죠. 따라서 대인 면접이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대인 면접이에요, 면접. 반면에 2번이 이제 우편 설문입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또 신개념이 나왔어요. 그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나온 게 있어요. 자, 우선 근데 요거 신개념하고 무관하게 우선 초점 집단은 6명에서 8명, 많게는 12명 내지 13명까지 이 소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거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토론을. 집단 역학 이용하는 거예요.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면 틀려요. 자, 델파이 기법은 익명이죠. 대면이 아니라.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대상이죠. 일반인이 아니라.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 2, 3번은 그냥 옳지 않다는 게 그냥 나왔어요.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 나왔어요. 네트워크 구조 분석. 신개념입니다. 제가 아주 상세하게 넣어놨는데요. 이거 적절하고요. 조직 간의 전달 체계 분석에 그 다음에 관계형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A신문의 사회명 기사를 자료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내용 분석이구나.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온 패턴이 이미 있었어요, 문제가.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다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은 이미 나온 것들이에요. 맥락 단위, 기록 단위 뭐 이런 것도. 근데 니을, 자, 양적 연구, 양적 분석 방법, 질적 분석 방법 모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죠. 자, 관찰법. 아까 지금 우리 신개념 나온 거 그것도 그냥 좀 어렵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 그다음에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뭐예요? 맞죠?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죠. 주관성 개입될 수 있어요? 비언어적 상황 자료 수집 가능합니다. 서베이에 비해서 자료의 개량화가 쉽다. 이것은 틀리죠. 관찰될 내용을 개량화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질적 연구나 탐색 연구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죠. 자, 이 패널 조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 패널 조건화. 이 패널 조건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근데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는 거죠? 패널 조사. 시간적 차원에 분류해서 이 패널 조사가 바로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 조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적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종단 연구가 그렇죠. 일단. 그죠? 독립 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다. 자, 조사 대상자의 상실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조사 대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맞고요. 근데 패널 조건화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신개념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반복 조사하다 보면 조사 대상자가 조사 내용을 기억하게 됨으로써 이전과 비슷하게 응답하려고 하거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응답하려고 하는 경우, 이게 바로 패널 조건화예요. 이것은 결국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낮게 합니다. 자, 이것도 조금은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나머지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얘가 좀 어렵다 보면 뭐 그냥 한 문제 더 할까요? 너무 우리가
좀 한 문제 한 문제를 지금 신개념은 이게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어렵다라고 그냥 좀 해주면 자 선정 편향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은 자 선정 편향은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맨 처음 뽑을 때 서로 다른 집단을 뽑은 것이죠. 우리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와 관련 있죠. 서로 다른 사람을 뽑은 거니까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의 동질성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결국은 표본의 대표성도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선정 편향 중에 자발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 이게 나왔었어요. 이 선정 요인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이게 선정 편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실험 집단,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두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미 집단의 차이가 발생된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들만을 그 실험 연구를 통해서 나와버리면 그러면 그 결과도 또 일반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4번이 측정의 정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 혼합 연구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일치할 필요가 없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양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질적 연구에 보니까 서로 반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미 나왔던 거죠. 그죠?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양적 연구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질적 연구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적 연구한 것을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질적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질적 연구한 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거. 이게 양적 연구예요, 결국은. 자, 나머지는 맞고요. 자, 이거 혼합 연구 방법론과 관련해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또는 이제 이 다각화라고 하죠. 삼각 측량. 그죠? 이거 삼각 측량에 해당되는 거죠? 방법론적 삼각 측량. 이 삼각 측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비확률 표집 방법을 물어봤어요. 비율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 그죠? 비율에 맞춰서. 비확률 표집이니까 얘 아니죠? 얘도 아니죠? 체계적 표집.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체계적 표집을 이것을 계통적 표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계층 표집이라고도 하죠. 이게 저자가 없는 책에서는 이 계층 표집을 층화 표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서울대학교 남세진 교수님 책에서 체계적 표집을 계층 표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빼버리면 얘들은 이 확률 표집이니까 비확률 표집은 요거거든요. 눈덩이 표집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늘려가는 거죠? 눈덩이를 굴리듯이. 연결망을 사용해서. 편입 표집은 이것을 조사 연구자가 정말 그냥 임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답변 좀 하고 이렇게 협조적일 사람은 아무나 그냥 선택하는 거죠. 마치 기자들이 사고 현장 가가지고 응답을 좀 잘할 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따듯이. 그죠? 할당 표집이죠. 여기는 결국 이제 비율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층화 표집 아니면 할당 표집이 될 수 있었는데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확률 표집 방법은 이라고 여기를 B자를 빼버리면 그러면 답은 층화 표집이 답이었어요. 근데 비확률 표집을 물어봤으니까 3번이 할당 표집이 답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이게 신뢰 수준이 나왔는데요. 신개념, 신뢰 구간이 나왔어요. 신뢰 구간. 신개념으로는. 자, 99% 신뢰 수준은 1% 유의 수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즉 1%가 유의 수준인데 이 유의 수준하고 일종 오류는 같은 말이죠. 일종 오류가 증가된다는 것은 유의 수준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증가하면 일종 오류도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자,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유의 수준이 작아지게 되니까 5%에서 1%로 따라서 일종 오류는 유의 수준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95% 신뢰 수준은 100번 조사하면 5번 정도가 오차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99%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평균값이 신뢰 구간 내에 존재할 것을 99% 확신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시험에서는 처음 등장했어요. 이렇게 선지에 나온 것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모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구간을 얘기해요. 제가 앞서 설명할 때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이 통계값을 가지고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라고 그랬죠. 그 추정할 때 모수가 아마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어지는 그 구간,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믿어지는 구간, 신뢰 구간이죠. 이거 모두 맞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제 더 제가 이거 그냥 한 문제 더 어려웠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유의 수준 일종 오류는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마지막인데요.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초선과 개입 국면으로 이루어졌죠. 단일 사례는. 자,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연구 대상이 여러 개인 게 뭐예요? 복수, 기초선 설계. 여러 연구 대상, 여러 상황, 여러 표적 문제. 이게 복수 기초선 설계죠? 예비 설계를 여러 대상에게, 여러 상황에게, 그리고 여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입 방법 여러 개가 사용된 것이 뭐예요? A, B, C, D 설계. 그죠? 자,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의 통합이 가능하죠, 이거는. 맞아요? 네. 이 기초선 개입 이전에 표적 행동의 빈도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B, 개입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표적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실천 과정 통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기술론에서 이제 단일 사례 연구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경향성 접근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변화를 파악하도록 반복 관찰하고요. 또 그다음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죠. 임상적 유의성, 시각적 유의성. 그래서 통계적 원리를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 그죠? 통계적 유의성.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그나마 제가 지금 틀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6문제인데요. 사실은 삐껴나온 개념으로 보게 되면 5문제 범위 안에 있어요. 삐껴나온 걸로만 보면. 나왔던 문제에서 조금 깊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15점을 넘기면 우리가 본전칙인데요. 거기까지 하면 합격 점수니까요. 우선은 모두가 다 15점이면 그러면 15 곱하기 8 해보세요. 그럼 120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로는 여기서 좀 더 틀릴 것들 뺀다 하더라도 15문제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 저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막 전화가 많이 오는데 상담하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3권이에요. 3권 어떻게 다 공부해요? 책값이 너무 3권이니까 책값이 너무 비싸서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풀면 되지 않아요? 너무 정말 안타깝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어떻게 그 기출 논점을 간파합니까, 혼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방법은요. 자, 역대 시험 출제된 역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80%, 90% 다시 나오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격, 누구나 하는 합격,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합격률이 30% 막 그 근방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근데 합격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정말 수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그런 책들, 뭐 한 권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그걸로만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저자불명의 책들, 막 이런 책들로 하고 또 그다음에 오히려 또 8권의 책으로 막 그 시험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그런 나오지 않았던 것들까지 막 공부하다 보니까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대 기출 문제집 회독수를 3일독 한번 이상 해보세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론적 기반이 없는데 그걸로만 하기 어려우니까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겸손한 방법이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뭐 어떻게 해요? 핵심 요약 강의라도 해야지. 그리고 수험 적합성이 있는 제 교재와 강의로 승부수를 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듣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 또 듣고 이렇게 우리 프리패스 듣는 선생님들은 우리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되고 시간이 없이 이 강의를 뒤늦게 접했다. 그러면 뭐 어떡해요? 핵심 요약 강의라도 해야죠. 근데 보통 핵심 요약 노트가 기본서의 서브 노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논점을 다 담지 못해요. 근데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는 다른 핵심 요약 노트라고 핵심 요약하고 다르거든요. 하나같이 보신 선생님들이 다 만족해 하죠.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어떻든 남은 기간, 지금 이 강의를 언제 접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출 논점에 집중하면 누구나 하는 합격,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설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